네, 지금부터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종목과 섹터를 심층 분석해보는 브렘베어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발빠른 분석, 전망 등 투자 전략 전해드릴 텐데요. 스튜디오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브렘베어 시그널, 첫 번째 시그널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미국이 지금 이란을 닷새째 공습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 전쟁이 정말 장기화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그러면 증권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정말 장기화가 되면 그 결과는 예측 불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가를 포함해서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걱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보통 많이 이걸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유럽과 중동 케이스에서 1970년대 이후에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리스크가 발생했었던 한 10여 차례 중에 대부분은 끝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주가도 출렁이고 뭐 유가도 움직이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 주가는 다 올라서 끝이 났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것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그때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라기보다는 그때는 코로나 때 풀렸던 돈 때문에 물가와의 전쟁, 연준이 금리 올리고 긴축하는 바람에 1년 내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걱정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더 멀리 가보면 1973년도까지 갑니다. 예. 그때는 거의 시장이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1년 사이에 내내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좀 이게 혹시 조금만 그 중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아실 겁니다. 제4차 중동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대 소위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의 전쟁이었고요. 그해 왜 그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사우디가 석유를 최초로 무기화하면서 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그 당시에 달러당 3.5달러, 그러니까 리터당 3.5달러 하던 유가가 두 달 만에 1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배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어서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 자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속될 거 가능성은 다행스러워 조금은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한테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얘기가 뭐냐면 예. 우리 무기가 너무 많아. 영원히 우리는 지금 전쟁할 수 있어. 거꾸로 말하면 무기 부족하구나. 이거 상당히 오래 끌고 가기 쉽지 않겠거든요. 당장 얘기 나온 게 카타르 같은 경우는 패트리엇 지금 그 미사일이 앞으로 한 나흘, 일주일을 채 못 버틴다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 다 미국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실은 지금 중동에 미국 우방들의 미국 그 소위 그 기지가 군사 기지가 있는 지역에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의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거꾸로 이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란이 지금 소위 차기 승계 구도를 유지하려면 현재의 군부가 잘 유지가 되려면 기름을 팔아서 수입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돈을 벌려야만 지속이 되는데 영원히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갖고는 너 죽고 나 죽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은 결국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누군가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둘이 지금 엄청난 긴장감이 극단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서로의 니즈 때문에 오히려 협상 가능성은 의외로 좀 높아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한 두세 시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사실은 그 비공식적으로 이란의 새로운 군부를 대표하는 쪽이 미국에 간접적으로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진정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미국의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과의 이런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생각보다 양쪽의 그런 아쉬움 때문이라도 해결 가능성이 혹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 때문이라도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두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오히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맞서서 필요할 경우에 유조선을 호송하겠다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 또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시그널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 사실 막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나 저기 일본에서도 얘기하듯이 대략 한 7개월치 지금 재고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끊겨도 7개월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 기간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 소위 이 수입하는 나라들의 이슈보다는 생산하는 지금 중동의 이슈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략적으로 이 우리가 유정은 이게 마치 수도꼭지처럼 필요할 때 틀었다가 필요 없으면 잠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뚫으면은 이것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몇 년이고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대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되는 것이 하루에 1,800만 배럴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를 대략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현재 상황으로는 대략 한 달치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꽉 차고 나면은 오히려 그 유정을 강제로 막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중동의 석유 생산 능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우려. 이러면 사실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지금 80불대의 브렌트유가 120불, 1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강화될 수 있는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급한 건 중동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뭐 군함으로 호위한다고 그랬는데 배가 한두 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군함으로 다 지키면서 간다? 사실상 그것은 뭐랄까 일종의 그냥 제스처.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표현을 보시면 뒤에 as soon as possible이란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 당장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기대해서 유가가 안정화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는 이란의 아까 말씀드린 이란의 그러한 수입의 필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자신들의 그러한 약점 뭐 이런 것들을 합쳐봤을 때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미국 우방들의 지금 곤란함 한 달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원유 재고 창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오히려 이 유가가 초급등하기 전에 일단락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만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대략 현재 상황은 이런 것이 관리가 된다면 80불대 내에서 한두 주가 지날 텐데 이것이 3주차, 4주차로 넘어가면서 해결 기미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유가가 폭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은 앞으로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 말까지 어떠한 진전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 시그널, 금리 경로를 두고 연준이 신중 모드. 과연 동결이냐, 인하냐. 이 부분 예측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골치 아픕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연준을 믿겠다. 연준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믿으면 안 된다. 혼자서 살 길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이제 파월의 연준보다는 그러니까 향후 들어오게 될 워시의 연준이
훨씬 시장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기 금리를 낮추려고 하려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워시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2월, 1월 달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것이 두 달 연속 전월비 0.4% 이상. 그것은 연율로 하면 5, 6%나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원래 1월 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원래는 지난주 초에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이것이 미뤄서 다음 주 말에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은 아시겠지만 CPI 소비자 물가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0.4, 0.5 전월비 상승률. 이것은 두 달 연속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되면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지금 연율로 하면은 5%가 넘어가는 급등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워시 할아버지라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가 너무 어렵다. 연준의 매파를 설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는 비둘기파들조차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숫자가 나온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소위 약간 힌트가 어제 새벽에 발표가 됐었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잘 나왔는데 52 정도로 확장으로 잘 나왔는데 예. 거기에 지불 가격이란 하부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뭔가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오는 가격에 대한 얘기인데 소위 원가에 지불하는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면서 그것이 7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50 이상의 확장인데 70이 넘어갔으니까 엄청 높은 예.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한 3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를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기존의 PPI 생산자 물가,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소비자, 그러니까 소위 PCE 물가 지표가 상당 기간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안 그래도 유가가 올라간 걸 제외하고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관세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 유가가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높아지면은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연준한테는 걱정이지만 트럼프한테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는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꼭 나쁜 것만은 없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으로 지금 중동 이슈를 빨리 잠재우는 소위 미국 내에서의 압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지만 어쨌든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를 돌파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로는 지금 이제 미국 달러가 오늘은 좀 아까 하락 안정화되던데 지금 원래 초강세를 지금 보였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실 미국 국채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는 단기간에 선호를 했지만 달러 표식 미국 국채는 못 믿는다. 이유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물가하고 맞물린다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단기간 내에 쉽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그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준비됐으면 시그널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시그널입니다. 반도체 몰락, 강한 하락 시그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물론 뭐 지정학적 이슈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워낙 유가가 올라가니까 심지어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돌리기가 어려워져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소위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이제 그 막 생각이 확장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랄까요? 이제 이게 그 소위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위 석유 원유로 돌리는 발전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지금
보통 소위 말하는 천연가스로 돌리는 것이 특히 미국에서는 제일 많은 상황인데 그거는 미국 내에서 지금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워낙 지금 반도체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중동 사태하고 연관지은 이제 시나리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함정인 게 앞서서도 아까 우리 저기 아나운서 분께서 소개시켜줬던 사모대출 예. 이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만약에 반도체 주가를 누른다면 그것이 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M4라고 하죠. 하이퍼스케일러,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데들이 다 자기 돈 갖고 충분히 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빚을 다 누가 내주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바퀴벌레라고까지 불려지는 소위 사모대출 기업들, 사모신용 회사들이거든요. 블랙아울이 대표적인 회사죠. 뭐 RS, 아폴로, 블랙스톤, KKR 다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뭐랄까요? 소위 말해 전주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돈 맡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주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그러한 우상향 기울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걱정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그 안에서도 좀 구분해야 될 게 앞서서 우리가 했던 소위 우량한 M4, 그러니까 매그니시먼트 4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돈 빌리기가 늘 줄 서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심지어 구글은 2주 전에 100년째까지 영국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상대적으로는 쉬운데 그 외 나머지 대표적으로 뭐 코어위브 같은데 오라클 같은데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어서 그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올해까지의 수요의 걱정은 없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그 수요의 기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눈길이 가는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명 나왔습니다. 어제 7.99% 전장에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일단 프리마켓에서 저희도 앞서 살펴봤지만 3% 이상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한테 지금 거의 그 100% 불렀는데 애플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1사분기에 지금 메모리 가격 인상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맥쿼리 같은 데서는 삼성전자 올해 내년 뭐 이익이 영업이익을 300조를 넘게까지 추정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그러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다만 그 사이 단기적으로 워낙 주가가 많이들 올란 상태에서 지금 소위 그 중동 이 이슈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꽤 커졌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만 되면 다시 우상향 기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도 좀 살펴볼게요. 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1.33%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딱 1.34% 다시 올랐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단기적으로 이거 지금 매력적인 가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제시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 주셨던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실제 이름은 횡비디아다. 횡비디아요. 워낙 지금 180달러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너무 잘 잡습니다. 네. 불타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이었나요? 10월 초였나요? 소위 5조 달러를 넘었었던데 208달러였나 피크가 그거를 찍고 5조 달러 넘어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좀 주저앉아서 지금 180달러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표현 그렇지만 엔비디아 안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등이 된다는 것이 그 왕관의 무게가 뭐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1등에 가져가야 될 숙명이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전에 엔비디아의 독점이 지속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하게 소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자체 칩 만들려고 하고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호시탄탄 자기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소위 독점이 아무래도 약화되지 않겠냐. 이것이 올해 내에 깨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점 누수가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결국은 180달러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과 같은 기울기의 우상향은 보기 어렵겠지만 엔비디아도 워낙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익의 개선폭만큼 주가의 우상향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상승 시그널입니다. 다시 살아난 소프트웨어. 상승 시그널 나왔습니다. 참 반가운 시그널인데 반도체주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이제 내 갈 길 간다. 반도체주 너랑은 다르다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AI 열풍이 왔는데 AI만 그 AI 자만 쓰면은 주가가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랬죠. 그래서 AI에 뭔가 숟가락을 거치려고 모든 회사들이 노력을 했던 한 3년이었는데 그것이 작년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뒤바뀐 것이 뭐냐면 AI가 항상 모든 전 세계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생산성도 높이고 좋아질 거야 했는데 AI 피해주, AI가 파괴하는 이런 대상이 나온다라는 걱정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예.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SaaS라고 하죠. SaaS. 소위 이제 이 구독형 그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한 그 기업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워낙 많은데 이들을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게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티플이 되게 높아요. PER이 보통 4, 50배, 막 70배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데 그것이 계속 증가하면서 잘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회사들한테 높은 안정성, 성장성도 있는데 안정성까지 있으니까 소위 고퍼를 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것이 결국은 엔트로픽이 나오면서 이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대략 한 3, 40%씩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여전히 돈은 잘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하락장에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나타내 주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이 좀 너무 과한 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가 1차적으로 좀 컸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어도브 같은 들 또 이제 투자를 했었죠.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들고 온 말씀은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기후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다시 우상향할 거냐? 그래서 뭐 IGV 같은 ETF 뭐 이런 거 투자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신데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확실한 것은 AI가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일정 부분 대체하거나 내지는 하부 구조로 소위 하청 기업화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AI 에이전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건 현실적인데 이거는 엔비디어발 피해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어가 드디어 그 훌륭한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그들한테 주식을 주는 걸로 보상하는 컴펜세이션, 주식 보상, 저희 그 주식 기반 보상 시스템 이것 자체를 원래 그 우리 발표하는 EPS에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non-GAAP이라고 하는데 소위 공식적인 회계 이외의 실적 발표 때에는 그걸 포함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번에 포함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걸 포함하면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보던 EPS가 한 20%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포함하면.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저희 훌륭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주식 보상 소위 임금을 많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인
소위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런 회사들은 바로 이걸 반영하면 적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 심지어는 브로드컴 뭐 이런 데들도 AMD 뭐 이런 데도 한 20% 반도체 회사들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대부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 앞으로 아마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나 예. 애널리스트들이 이것을 상당히 발라서나 반영해서 발표하는 숫자들이 나온다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숫자가 우리가 보던 거하고 상당히 사뭇 좀 저조한 숫자들이 앞으로 비교된 숫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소프트웨어 투자하실 거라면 이걸 감안하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종목들을 바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서 지금 마이클 버리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도비 매수 포지션 관측했습니다. 실제로 전 거래일에서 4% 가까이 올랐고요. 사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약간 내려오는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 전 거래일에서 어쨌든 4% 가까이니까 급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들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워낙 반발 매수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아마 어도비나 뭐 이런 거 다 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쭉 세워놓고 보시면 1년 전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은 저기 성과가 되게 좋아요. 좀 많이 플러스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뭐 이런 애들 예. 뭐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요거를 한 1년으로 넓혀서 보면은 대부분 여전히 30% 40%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소위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 기반 보상을 감안을 해서 회사들을 살펴서 EPS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발표가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언급되는 얘기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회사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소위 기술적인 반등은 즐기시되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또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텐데 사실 1월 말에만 해도 뭔가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반등하는 것 같다 했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흐름이 안 좋다가 이제 연이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이게 뭐 보통 하락장, 약세장의 방어주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0년간 모든 파고를 물리치고 나타났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1년 동안 상당히 부진한 성과를 보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소위 M7 업체들 중에 구글을 제외한 알파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다 대동소이하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국면,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변동이 커졌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옛날 잣대로 다시 볼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봐야 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에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투자가 너무 많다라는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한 30% 성장하는데 지금 관련된 설비 투자는 60%가 넘거든요. 그 차이만큼이 빚으로 져야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이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는 자체 칩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여지와 경쟁력을 소위 이제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에 대한 지금 뭔가 해결책을 아직도 못 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좀 약점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분명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준다면 그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에서 봤었던 그런 우상향 작년에 유일하게 M7 중에 60%나 상승한 건 구글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과를 보였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프리마켓에서 0.21% 어쨌든 강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그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그널입니다. 애플 괴물칩을 탑재한 신제품 출시. 애플이 지금 자체 개발한 차세대 칩을 탑재하는 맥북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업계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옛날에는 이러면 줄 서서 이렇게 소위 그 1등으로 받으려고 오픈런. 네, 오픈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뉴스에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모든 게 AI가 모든 걸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 수혜 뭐 이런 건 좀 약화된 건 분명합니다. 또 애플이 이번에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가격을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소위 이번에 나온 지금 칩 M5 프로, 뭐 M5 맥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은 똑같은 그 전 사양에 비해서는 대략 한 12%, 13% 가격이 오른 걸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것도 한 6% 이상 올리고 지금 새로운 것들은 12, 3%씩 올려서 1차적으로는 성능은 분명 좋아진 건 맞는데 소위 애포더블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지금 다들 요즘에 제일 애포더빌러티 내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야? 라는 이제 걱정들이 분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 이게 포인트는 지금 이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이나 디램 가격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나 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최종 제품들의 그 올라간 가격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흡수해 줄 수 있느냐의 일종의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 것만은 분명하다. 첫 번째 이게 걱정이긴 한데 또 예. 하나 긍정적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하던 OBBB 오빠 오빠법 예, 예. 법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원 빅 뷰티풀 빌이라는 거죠. 대충 이것에 따라서 환급금이 대규모,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지금 연말정산하면은 환급 돌아오잖아요. 이게 꽁돈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대략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 4, 5, 6, 7월 한 4개월 동안 개인들한테 쭉 지금 반영이 됩니다. 그 돈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족족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 애플의 맥북 새로운 것에 사용한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식으로 이것이 소비로 바로 잘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오히려 이번 애플 신제품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2월 달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인지 아닌지 이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2월 달은 미국에서 제일 안 좋을 때가 9월이고 그 다음이 2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절성이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럴 때를 지낸 거고 대략 3월 달부터는 좀 우상향 방향성을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요 중동 사태만 안정이 된다면 예. 분명 우상향 기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브랜베어 시그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